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과거의 행동과 경험이 나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직업, 역할, 지위가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생각, 감정, 경험이 곧 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타인의 말, 평가, 비판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에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어온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허상이며 정신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언제든 얼마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외로운 나에게 인생을 묻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 페터 베르는 남들보다 빨리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어느 날 거울 속 텅 빈 눈동자를 보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질문 끝에 비로소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차근차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6월의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집에서 멀지 않은 숲으로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지금 막 그림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경이었다. 바람은 상쾌했지만 햇살은 이미 뜨거워 겉옷이 필요 없었다. 새는 지저귀고 잎사귀에 매달린 이슬이 조금씩 녹았다. 나는 아들을 아기띠에 매달아 안았다. 아이는 내 가슴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을 잤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타났다. 멀리서 보아도 몹시 초조한 듯 허둥거렸다. 입에 담배를 물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려고 하는 수 없이 나온 것 같았다. 강아지가 걸음을 멈추고 킁킁 냄새라도 맡을라 치면 바로 줄을 당기며 투덜거렸다. 그 순간 의문이 들었다. 어찌 된 일일까? 아마 40년쯤만 해도 그 남자는 우리 아들 같았을 것이다. 천진한 표정으로 의욕에 불타 세상을 탐구했을 텐데 그 의욕과 사랑,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던 천진한 눈동자는 어디로 갔을까? 의무와 책임이 가득한 우리네 환경을 생각하면 그 모든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게 보인다. 바쁘게 걸으면서 빛나는 태양을 올려다볼 생각조차 못하는 그가 당연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한때 매 순간에 충실한 어린아이였다. 옛 스승들은 이런 의문에 명쾌한 대답을 던졌다. 그렇지 않다고. 현실의 본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던 모든 이가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우리는 기쁨과 사랑의 진정한 본성을 알 수 있다고.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굳이 무언가를 믿어야 할 필요도 없다.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믿음은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에도 옛 스승들은 명쾌한 대답을 주셨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힌두교에서는 말한다.
어린아이 마음이 깨인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초심을 역설한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무엇인지, 어린 시절 무엇으로 살았던지를 말한다. 그 기쁨을 되찾겠다고 꼭 아이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매 순간을 온전히 새롭게, 온전히 선명하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된다. 명상은 이렇듯 선명하게, 항상 새롭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는 능력을 삶에 다시 불러와 줄 것이다. 명상은 해묵은 패턴에 휩쓸리지 않고 만물을 직접 인식한다. 조금씩 과거의 각인과 상처, 사고 습관과 해로운 감정들에서 해방된다. 묵은 때를 벗기고 자유를 되찾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태국의 불상 이야기가 떠오른다. 태국의 진흙불상. 태국 어딘가의 절에 큰 진흙불상이 있었다. 군데군데 새규리 파편이 박힌 그 불상은 수백 년 동안 봐주는 이 하나 없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 1954년에 법당을 새로 지으면서 불상을 새 법당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는 와중에 밧줄이 하나 뚝 끊어지면서 무거운 불상이 그만 바닥에 쾅 떨어졌다. 그런데 충격으로 진흙이 떨어진 자리에서 금빛 찬란한 무언가가 보였다. 일꾼들은 당장 작업을 멈추고 진흙을 조심스레 벗겨냈다. 두꺼운 진흙 밑에는 5,500kg 무게의 숭근 불상이 숨어 있었다. 불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불상이 13세기나 14세기 스쿠오타이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고 1767년 미얀마 침공 때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진흙으로 덮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후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누구도 그 안에 순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히 값진 본성이 숨어 있음을 멋지게 비유한다. 우리의 본성은 황금 불상보다 훨씬 더 값지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였다. 딱딱한 껍질이 부서지고 본성이 드러나려면 충돌이, 끊어진 밧줄이, 그러니까 얼핏 불행으로 보이는 사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한히 값진 본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진짜가 드러난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 것이 아닌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성을 끄집어낸다. 진정한 인격 발달인 셈이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은 버리고 진정한 나만 남긴다. 거의 모든 명상 수행이 이 과정을 따른다. 힌두교, 특히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에서는 이 과정을 네티네티라 부른다. 네티네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본성을 찾는 명상 과정을 말한다.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낡은 껍질을, 차곡차곡 쌓인 정체성을 조금씩 벗겨내야 한다. 지금껏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했는지, 그 동일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켜보면서 이제부터 네티네티의 과정을 시작해보자.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영적 자기인식은 새롭지 않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추구한 개인이나 집단은 꾸준히 있었고 심지어 한 문화 전체가 그러기도 했다. 수많은 옛 선인들이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알리려 애썼다. 아폴로 신을 모시는 그리스 델피 신전문에도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위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유명한 동굴 비유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컴컴한 동굴에서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저 멀리 뒤편에 입구가 있건만 족쇄에 묶여 평생 입구에 불이 비추는 그림자만 보며 살았기에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양 옆에 앉은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족쇄를 끊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만 진짜 인생을 깨닫고 더 나아가 족쇄를 찬 현실에 저항할 수 있다.
당신도 똑같이 당신만의 바위벽을 보고 앉아서 진짜를 그림자와 투사와 혼동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모든 것이 투사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행복, 사랑, 기쁨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 사랑, 기쁨, 삶 자체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랑과 기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그림자처럼 바깥에 영삼하게 투사하였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돈에. 그러나 바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진리는 무한히 깊고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축하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당신은 기뻐서 펄쩍 뛸 것이다.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고 거금이 통장에 찍힌다는 기대에 온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로또에 당첨되다니 너무 기분이 좋아라고 생각할 테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그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돈을 기쁨과 연결하였을 뿐이다. 실상 기쁨을 불러온 장본인은 당신이다. 당신이 기쁨의 원천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저런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다니 너무 행복해. 그러나 행복의 원천은 그가 아니라 당신이다. 경험과 그리움의 원천은 늘 당신이었고 지금도 당신이다. 플라톤이 가르치고자 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스승이다. 족쇄를 풀고 바깥으로 나간 동굴 인간은 무엇을 할까? 일단 바깥 세상에 익숙해져야 할 테지만 금세 다른 동굴 인간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젓고 벽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우긴다. 그림자는 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림자를 보았고 우리 어머니도 보았어. 모두가 다 보고 있고. 그러니 그림자밖에 없어. 그게 진리야. 현대사회의 언어로 옮겨보면 이럴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지.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눈앞에 증거가 있잖아. 봐, 저기 그림자를 보라니까. 나를 인식하고 의식하다. 그런데도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는 이유는 해방을 바라기 때문이다. 명상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동식물과 당신은 무엇이 다를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다. 하긴 어찌 보면 크게 부러워할 능력은 아니다. 동물은 미래나 과거의 관념이 없으므로 항상 온전히 현재에 산다. 강아지는 편견 없이 세상을 만나기에 만물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직접 경험을 할 뿐 그에 대한 의식이 없다. 진정한 인간됨은 자신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저 바깥 세상뿐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인지할 뿐더러 그것들을 의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자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읽는 자는 누구인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와 목표를 찾아내자는 말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키우자는 것도 아니다. 신을 믿자는 말도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듯 우주를 믿자는 말도 아니다.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 한들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지 못한다. 자신을 의식하는 일은 신앙 너머에서 일어난다. 재산과 동일시하다. 자기 본성을 모르는 탓에
우리는 주변에서 찾은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려 애쓴다. 역사와 역할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신분마저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내 집, 내 아내, 내 요트, 더 크고 더 높고 더 빠르고 더 넓다. 소유물에 항상 달라붙는 이 구호는 자동차나 요트 같은 커다란 물건에서 그치지 않는다. 티셔츠에 적힌 문구 한 줄, 사용하는 노트북 사양, 신고 다니는 신발에까지 훨씬 더 세밀한 부분에까지 차이를 추구한다. 신분과 지성, 소속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는 수천 가지 물건들. 우리는 남과 다르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한다. 그 집단에 최대한 잘 스며들고 싶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우파다나라, 즉 집착을 꼽는다. 붓다는 온 것은 모두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소유에 집착하거나 심지어 재산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커다란 고통이 생긴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 그렇다. 소유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면 고통이 밀려온다. 남과 비교하고 시기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싼 외제차 차주는 차에 긁힌 자국만 발견해도 길길이 미쳐 날뛴다. 집주인은 수리할 곳이 생겼는데 돈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한다. 10대 아이는 자기 신발을 친구들이 다 따라 신고 다녀서 화가 난다. 요트 주인은 자기 요트 옆에서 더 큰 요트를 발견하고 질투심이 폭발한다. 소유는 잃어버릴 때만 고통을 안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 자체가 불안을 유발한다. 좋은 물건이 생기면 혹시라도 잃을까 불안하다. 돈 많은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분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주가 폭락 뉴스를 읽고는 아침 식사를 중단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들의 재산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늘 그걸 잃을까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높은 담을 쌓고 온갖 도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산이 자신의 전부이므로 잃을지도 몰라 불안하기 때문이다. 스타워즈의 스승 요다는 이런 말을 했다. 잃을까봐 두려운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 두려움은 암흑으로 가는 길이지. 두려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고통을 낳거든. 그렇다고 있는 재산 다 기부하고 노숙하라는 말이 아니다. 있는 만큼 즐기되 헤어질 때가 되면 언제라도 버릴 각오를 하라는 말이다. 아래에서 소개할 고대 인도의 옛 이야기에서 그 지혜를 배워보자. 자나카 왕이 왕국을 바치다. 옛날에 자나카 왕이 살았다. 아직 젊던 왕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얻고 싶었다. 자나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은 아슈타바크라였다. 온 나라에 아슈타바크라가 대단한 스승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자나카가 제자가 되기를 청하자 아슈타바크라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자나카는 잠시 대리인에게 왕국을 맡기고 아슈타바크라가 사는 곳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배웠다. 정신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고 온갖 영적 원리들도 배웠다. 또 평정심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인도에서는 배움이 끝나면 제자가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이다. 그것을 다크시나라고 부른다. 정해진 액수는 없고 각자 바칠 수 있는 것을 바친다. 자나카는 왕이었기에 정말로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다. 물론 아슈타바크라는 만족을 아는 위대한 스승이기에 더 필요한 것이 없겠지만 자나카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다크시나를 바치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원하시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아슈타바크라가 대답했다. 뭐든 다 주겠다고 했느냐? 자나카가 말했다. 네,
저의 말은 곧 왕의 말입니다. 뭘 바라시든 다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못 드리겠습니까? 아슈타바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의 왕국을 다오. 왕국이 갖고 싶구나. 자나카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지만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왕국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즉각 말을 실행에 옮겨 아슈타바크라가 양피지를 가져오고 자나카가 옥새를 찍었다. 아슈타바크라는 제자 몇을 불러 증인으로 삼았다. 자나카는 아슈타바크라에게 옥새와 몇 가지 권력의 상징들을 건네주었다. 일을 마치자 아슈타바크라가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자네는 이제 가도 좋아. 자나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왕궁에서만 살았던 터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다. 조금 걸으려니 아슈타바크라가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자나카! 이리로 오게! 자나카가 스승에게 달려가니 스승이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기 숲에서 잘 지내고 있네.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허니 자네가 나 대신 왕국을 다스려 주겠는가? 단 조건이 두 가지 있네. 첫째, 자네는 왕인 듯 행동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게. 둘째, 나는 언제라도 자네에게 가서 왕국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네. 자나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자나카는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왕국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자나카는 왕인 양 행세했고 왕궁에서 살았으며 옥좌에 앉아 왕의 일을 처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이곳이 자기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아슈타바크라가 찾아와 웃으며 물었다. 자나카, 어찌 지내는가? 내가 왕국을 맡을까 고민이 되지만 잠시 더 자네에게 맡기기로 하지. 자나카는 열과 성을 다해 왕국을 다스렸다. 스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승의 윤리 원칙에 맞게 나라를 다스렸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평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스승이 와서 왕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였다. 스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왕국을 줘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는 혹시 잘못할까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편히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 물론 자나카는 왕처럼 살았다. 왕이 누릴 수 있는 사치를 한껏 누렸다. 사람들이 왕을 공경하고 우러러보려면 사치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언제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덕분에 스트레스를 이기고 책임을 다하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다. 수많은 이야기에서 자나카는 세속적으로 살되 세속적인 소유와 신분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사치를 누리지만 사치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물론 자나카를 이처럼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킨 것은 아슈타바크라의 지혜로운 한 수였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나의 것은 없다. 집이 한 채 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은 아니다. 집이란 그저 특정한 장소에 쌓은 돌덩어리일 뿐이다. 종이에 그것이 당신 집이라고 적혀 있다 한들 사실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불이 나서 다 타버릴 수도 있으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은행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 집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맡은 물건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 것인 양 집을 가꾸고 수리하고 보살핀다. 공식적으로도 주인은 당신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 집을 빼앗길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진다. 몸과 동일시하다. 수많은 역할과 성격에 이어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형태의 동일시가 있다. 바로 자기 몸과의 동일시이다. 특히 요즘 같은 소비사회에선 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렸다. 일단 외모에서 시작된다. 사회에는 남자는 어때야 하고 여자는 어때야 한다는 이상이 있다. 잡지건 미디어건 광고판이건 어디로 눈을 돌려도 완벽한 몸이 우리를 보며 웃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상과 자신을 쉬지 않고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그 이상에서 벗어나면 금방 기분이 상한다. 수많은 이상을 쫓아 헬스장으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거나 성형수술을 받고 작은 주름 하나 조금 모자란 근육에도 안달복달한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이상 속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없는 자기 최적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가꾸고 단련한들 어떤 육체라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간이다. 건강한 생활 양식과 알약과 호르몬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한 가지 진리만은 피할 수 없다. 만물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절대 이길 수 없는 투쟁이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라. 나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한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나 역시 오랜 시간 어떤 이상을 뒤쫓았다. 그러기에 의식적으로 이런 동일시를 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훈련법을 소개하고 싶다. 몸과의 동일시, 이렇게 내려놓는다.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집에서 가장 큰 거울 앞에 선다. 자신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한다. 몸의 일부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몸의 일부만 비추어 보는 습성이 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널 사랑해. 그 말은 차마 못하겠다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넌 최고야.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지 관찰해보자. 거부감이 생기는가? 부끄러운가? 죄책감이 드는가? 어떤 감정이어도 괜찮다. 앞서 배운 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훈련을 매일 반복하자. 아침에 양치질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잘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하루하루 훈련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 훈련만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진다. 결심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얻을 것이 많다. 이렇듯 늘 새롭게 경험하는 정신이 바로 깨인 정신이다. 참 나를 깨달으려면 해묵은 패턴을 부수어야 한다. 그러자면 호기심 많은 맑고 청명한 정신이 필요하다.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아이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미국 배우 짐 캐리는 한 인터뷰에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맡은 배역으로 꽉 찰 만큼 배역에 몰입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 배역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다 보니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에 도달한다. 사람이 변할 정도로 내가 누구인지 잊을 정도로 배역에 몰입할 수 있다면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 배우가 아니더라도 짐 캐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역할을 바꾼다.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당시 나는 사람들이 회사 현관문 앞에서 가면을 뒤집어 쓰는 것 같다고 느꼈다. 개인적인 내가 있었고 일할 때의 내가 있었다. 회사 문을 나서면 가면을 바꾸거나 벗어버렸으므로
버스에서 회사 동료를 만나면 회사에서보다 훨씬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집에 도착해 배우자와 아이들을 만나면 또 다른 가면을 쓴다.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또 다른 가면을 쓴다.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도 다르다. 이 많은 역할 뒤에 한 사람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까? 당신은 실상 누구란 말인가? 나를 모르기에 타인의 생각대로 살아온 나날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미지가 있다. 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일 수 있을지에 대한 희미한 관념이다. 이런 자아상은 각인과 가치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장단점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관찰과 자기 판단이 아니라 주변의 피드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아상의 핵심은 타인이 우리에게 미친 작용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당신을 똑똑하고 운동을 잘하고 음악 실력이 뛰어나고 기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했는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한다고 생각했는가? 무엇보다 어떤 점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야단쳤는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든다. 부모가 어떤 행동을 칭찬하면 당신 머리에 그 행동이 각인된다. 부모가 당신의 외모를 칭찬하면 당신은 외모를 중요시한다.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예뻐지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노력한다. 당신은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여 황금불상에 진흙을 바르듯 자기 둘레에 이미지를 덕지덕지 갖다 붙인다. 자기 인식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투사하였던 것들, 부모나 보호자가 일찍이 칭찬하거나 비판하였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 말인즉슨 당신이 아닌 것이다.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존의 자아상을 확인받으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싹싹해서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한다. 자신이 근면 성실형이라고 믿는다면 타인에게 그 이미지를 일깨워 다시금 같은 피드백을 받으려 노력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혹은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이 당신에게서 보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 당신의 자아상. 몇 분만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보자. 당신은 다혈질인가? 야망이 넘치는 사람인가? 마음이 넓은가? 머리가 좋은가? 사람을 좋아하는가? 농담을 잘하는가? 보수적인가? 내향적인가? 예민한가? 인터넷에서 성격 리스트를 검색해서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자아상 때문에 꼭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무가 있는가? 이 자아상은 어디서 왔을까? 어릴 적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가? 당신이 자신을 이런저런 XYZ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일단 자아상이 확립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의 자아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번아웃이 올 때까지 나를 방치했다. 어떤 사람은 야망에 불탄다. 또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믿음에 금이 갈까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다. 완벽주의자의 탈을 쓰고서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 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격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명상을 시작하면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하나같이 명랑하고 쾌활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성격을 활용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고 그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필요치 않거나 고통스럽다면 단숨에 버릴 수도 있다. 또 세상이 당신의 믿음과 다른 반응을 보여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억지로 낡은 패턴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하다면 다르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선사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다. 과거의 행동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이 요구하는 대로 새롭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온갖 것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나를 아예 그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성격과 더불어 역할, 재산, 외모, 신분, 업적, 직업, 역사 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그게 나야. 당신의 두뇌가 외치며 정체성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그릇된 동일시는 온갖 문제를 낳고 고통을 안긴다. 완벽주의자는 직장과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한다. 조용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그릇된 동일시로 자신을 잃고 심지어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한 투자자가 금융위기로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렸다. 그는 돈과 재산, 신분과 권력을 자기 정체성이라 믿기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이상 더는 살 이유가 없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황금불상을 덮은 진흙처럼 그릇된 동일시로 자신을 가린다. 내가 보기에 그릇된 동일시는 주로 4가지이다. 역사, 역할, 재산, 몸이 바로 그것이다. 나에 대한 흔한 착각들을 끊다. 역사와 동일시하다. 가장 강렬한 동일시 대상 중 하나는 지나온 역사이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에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한다. 온갖 풍파, 성공과 실패, 상처와 각인, 운명의 장난이 가득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 과거를 바탕으로 자신을, 행동과 삶을 정의하고 과거에 매달린 채 돌리고 돌린 LP판처럼 점점 더 깊은 골을 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과거의 경험에서 탄생하였다. 경험과 그것이 만든 사고 패턴에 매달리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경험을 생산할 테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두뇌는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개인의 역사와 각인, 확인에 견주어 여과한다. 그것으로 생각과 감정,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으로 세상에 반응한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에 맞춘 미래를 만들고 미래는 다시금 확신을 키운다. 세상은, 삶은, 우리는 이러저러하다는 확신 말이다. 이런 악순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길은 의식뿐이다. 순간을 의식하고 생각과 감정, 행동은 매 순간 변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더는 자신과 과거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남편이나 아내의 기만, 어두웠던 어린 시절, 무서운 선생님, 가슴 아픈 상처나 질병의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역사와 너무도 동일시되어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분노가 솟구칠지 모른다. 그 역사의 심각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깃들면 누군가 애써 발라놓은 진흙불상을 마구 흔드는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잊고 있다. 진흙은 그 안에 숨은 황금을 보호하기 위한 싸개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절대 변치 않는 역사는 없다. 당신이 계속해서 되새기는 과거의 사연이 있을 뿐. 자, 잠깐 상상해보자. 지난주에 친구랑 약속을 잡았다. 약속 시각에 맞추어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는다. 30분이 지나자
화가 나서 전화를 걸지만 전화도 받지 않는다. 1시간 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미친놈 아니야?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전화도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니 다시 화가 치솟는다. 다음날 아침에야 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한다. 미안해, 어제 갈 수가 없었어.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무시당한 피해자의 역사는 친구를 향한 이해심으로 바뀐다. 그날 오후 우연히 다른 친구를 만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그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며 말한다. 아니야. 어제 그 자식 우리랑 술 먹고 완전히 뻗었어. 이해의 역사는 다시 분노의 역사로 되돌아간다.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계속 변하고 그 이야기는 다시금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역사가 있을 뿐이다. 역사가 그저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당신은 자신만의 역사를 쓰거나 아예 역사를 접고 매 순간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내려놓기는 이해에서 시작하여 순간의 관찰로 끝난다. 온 감각, 온 집중, 온 알아차림을 동원하여 현재의 순간에 닻을 내릴 때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남는다. 당신의 역사. 자신에게 거듭 들려주는 역사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원숭이가 바나나에 집착하듯 과거에 매달리지는 않는가? 배우자가 당신을 기만했는가? 어린 시절이 고단했는가?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고 버렸는가? 당신은 어떤 역할을 스스로 떠안았는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